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경제계의 허준이셔가지고 네. 어제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중요한 큰 맥락만 한번 이렇게 짚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제 개편안 볼게요.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좀 눈에 뜨는데 이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급락하게 침체되는 걸 막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떨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이게 그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지난 정권에서 그 부동산 그 대책에 있어가지고서 이 세금을 강화하겠다.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었고 취득세 부분, 그 양도세 부분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취득세 부분하고 양도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정권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우선 그 연착륙을 위한 조치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어떤 그 구조 개혁 같은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연착륙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좀 더 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비관적으로 보는 분도 있는데 이 세금을 갖다가 얼마 전에 그 윤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전세나 월세를 주는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이게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과연 그 세금이 그대로 그러면은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되느냐?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은 세금을 깎으면은 세금을 낮춰주면은 그러면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전월세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그게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그 단기적인 어떤 그 연착륙 정책으로서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중요하게는 어떤 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세제 부분에 전반적인 어떤 그 구조 변동 이런 걸로 보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정책을 들여다보면 다주택자에게 포커스를 좀 맞춘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LTV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30%까지 좀 허용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골자는 다주택자들은 좀 집을 더 사라 이거잖아요. 근데 다주택자가 얼마 전까지는 참 적폐였다가 지금 이제 공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에는 그 LTV가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그 loan to value 그러니까는 어느 만큼 대출 받을 수 있느냐 담보로 해서 이게 0%였어요. 전혀 못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걸 30%까지 올린 거는 이걸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가 이제 자산을 유동화해 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자금으로 써라. 이제 그런 취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동성 부분이 늘어나고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크게 커지니까는 부동산 시장에 효과가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투자에서 참 중요한 거는 자본 조달 비용, 즉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금리가 오른 상태니까 이 금리로 돈을 빌려서 충분히 뭔가를 남길 수 있을 만큼 수익성 부분의 전망이 지금 괜찮으냐.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금리, 그러니까 이자 내고 뭐 수익도 내고 이런 게 좀 계산이 좀 돼야 남는 게 있어야 어쨌든 다주택자도 집을 살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착륙 그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으려면은 지금 금리가 높은 상황이니까는 부동산 수익률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것하고 같이 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LTV만 늘려준다고 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나는 법인데 지금 일단 한쪽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LTV만 풀어준다고 해서 꼭 이렇게 연착륙 효과가 나타날지 그건 의문스럽다는 거죠.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실수요자에 대한 이제 규제 완화 방침도 곧 밝힐 예정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세제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 결국 세제 완화는 부자 감세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목소리가 이제 결합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낮춰주지 않으면 그게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라는 그 논리를 둘러싼 논란인데요. 결국 그 논리는 좀 허술한 거고 실제 의도는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게 이번
저거의 그 취지 아니냐. 이게 이제 비관적인 목소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요. 예. 이거는 그 연착륙이 단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도 부동산 시장 전체에 그러니까 저번 정권 이전의 조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좀 큰 부분에서의 방향 전환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착륙 대신에 연착륙을 희망하기 때문에 예, 이런 예. 부분에서 좀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거 저희가 좀 짚어드렸고요.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마 전기 난방 사용이 최고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기 가스 요금도 현실화 방안을 좀 밝혔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단계적으로 금액을 좀 높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공기업 적자폭을 줄이겠다라는 취지기는 합니다만 이게 또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사실 이제 생활비잖아요. 이런 예, 예. 거는 어떤 영향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기하고 가스 부분이죠. 예. 전기요금은 올해 올린 것에 그 2.7배를 올리겠다. 2023년에는. 그다음에 가스 부분에서는 1.5배에서 1.9배까지 올린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적지 예. 않은 인상폭인데요. 근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경제에서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채권 시장에서 예. 한국전력의 그 채권 발행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는 에너지 수입 가격, 천연가스라든가 이 부분이 워낙 인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적자로 누적이 됐어요. 예. 전기 부분도 그렇고 가스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적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채권 시장에다가 많은 채권을 발행하다 보니까 예. 이게 전체적인 신용 경색으로 이어지고 그 경제 전체에 대한 어떤 불안 요인으로 등장을 하니까 이 한국전력이나 이 가스 부분에서의 그 이 적자폭을 하기 위한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네. 이번 조치는 그러니까는 이걸 하면은 우리 서민들 삶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것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걸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 그 채권 시장이 위험해지고 내년 초에 그 상반기에 그 경제 전체의 어떤 그 체제 불안, 시스템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요건 같이 생각해서 균형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당장 내 생활비가 급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더 큰 그림으로 왜냐하면 생활비를 내려면 제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경제 어려워져서 혹시나도 실직하게 예. 되면 생활비도 못 내게 되는 상황이니까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얽혀 있다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저희가 지금 경제 어렵다 하는데 무역 적자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예. 보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나왔고 올해 동안 무역 누적 적자액이 489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62조가 넘더라고요. 예, 예. 무역 적자가 왜 이렇게 심각한 겁니까? 우선 그 지금 한 3개월 동안 그 수출이 계속 저거 안 좋았어요. 예. 단기적이나 어떤 저걸로 보자면 지금 보면은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6% 넘게 줄었고요. 대신에 그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19%로 늘은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무역의 구조도 지금 바뀌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여의치 않은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뭐랑 또 연관되어 있냐면은 이 예. 반도체 수출이랑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수출이 부진하게 되는 것하고 반도체 부분에서의 수출이 부진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난 3개월 동안의 문제가 이제 제일 크지 않았느냐. 그 중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제로 코로나 그래가지고서 몇 달 동안 지금 거의 봉쇄 상태였잖아요. 주요 그렇죠. 경제 지역이요. 예. 이게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반도체는 우리의 수출 효자 품목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되게 아픈 자식이 됐습니다.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24.3%가 급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는 왜 이렇게 어려워진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국에 그러니까는 그 반도체 관련된 그 생산 기지들이 지금 올 스톱 그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예. 이게 단기적으로는 이건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그 칩4 동맹이라고 한 걸 얘기하면서 명시적으로 지금 중국하고의 반도체 가치 사슬을 좀 분리하겠다,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존에 중국의 반도체 부분하고 굉장히 긴밀했는데 이 부분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이 과연 앞으로도 그 우리나라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좀 더 큰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도 같이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런 수출 공백을 메워줄 부분이 뭐 기미가 없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수출이 어려워지면 지금 내수 시장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금리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도 오르고 뭐 물가도 높고 내수 경제도 돌지 않고 있고 수출도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기업도 결국에는 이제 투자를 안 할 것 같고 예, 예. 그렇다면 내년 경제는 암울한 전망밖에 없는 겁니까? 뭐
희망적인 게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수출 부분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는 건가요? 예. 무역 정자만 보실 게 아니고 예. 그 교역 조건이라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교역 조건. 교역 조건은 그 수출한 품목들하고 수입한 품목들의 모든 상품의 평균 가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주 쉽게 단순화시키면은 교역 조건이 안 좋아진다는 거는 수입은 비싸게 해와서 수출은 싸구려를 판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를 충분히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교역 조건은 지금 19개월째 악화되고 있어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예. 부가가치를 잘 만들어내는 구조에서 점점 이렇게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좀 더 불길한 신호이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 경제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전 세계적인 가치 사슬에서 우리나라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디냐, 그 부가가치를 좀 더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미래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제, 이게 예. 내년에 굉장히 그 시작을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과제가 좀 크기는 합니다. 열심히 해봐야죠. 지금까지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